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작게 적혀 있는 글이죠. 뒷차가 멀리 보여도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문인데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픈 곳 없이 일할 수 있는 것도, 또 별탈 없이 지내는 것도 가까이에 있는 행복이죠. 하지만 너무 당연해서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행복이 멀리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가 보고 느끼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넘게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원 영동 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시고 또 안전사고 나지 않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정답인 이것은 벚나무의 열매, 순우리말로는 버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이것은 동양버찌가 아닌 서양버찌를 의미합니다. 다른 과일들에 비해 붉고 크기는 작아서 앙증맞게 보이는데요.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의 장식물로 활용되고 칵테일의 장식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앵두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앵두보다 알의 크기가 훨씬 크고 색깔도 자주색에 가깝습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아침부터 답답하시다고요? 그럴 땐 신나는 노래가 최고죠.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속이 좀 뻥 뚫리시죠?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체리필터가 부른 낭만 고양이입니다. 그룹 이름이 참 특이하고 과일 같아서 정겹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은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수요일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 캘리포니아주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운 축산물은 유통을 금지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운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 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 12호인데요. 새 법안에 따르면 이렇게 기존의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돼지나 송아지, 닭들을 키우던 농가들은 기존보다 공간을 2배 정도 더 넓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축산물 유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미국의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주도로 발의가 된 건데, 당시 법안의 도입 여부를 놓고 진행됐었던 주민투표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63%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는 성명을 통해서 주민 발의안 12호의 통과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가축들도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돼지가 1억 3천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워지고요. 그다음에 도축이 되는데 동물보호 단체들은 생산성만 중요시하는 미국의 양돈 농가의 잔혹성을 계속해서 비판했었습니다. 휴먼 소사이어티는 현재 미국 대부분이 이렇게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돼지가 키워지고 임신한 돼지가 약 4개월 동안 몸도 돌릴 수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다면서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까 2배 정도 넓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네. 어떻게 바꾸라는 건가요? 네, 양돈 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당 사육 공간이 최소 7.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한 2.2평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민 발의안 12호인데요. 마리당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 공장식 사육시설은 한 마리당 사육 공간이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1.3평에 불과한데 이걸 2배로 늘리라는 거고요. 또 법안은 지역 내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공급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유통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주민 발의안 12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보호법의 평가를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축산업계는 비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축산업계에서는 베이컨의 위기다, 베이컨의 종말이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서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전체 돼지고기의 15%를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법안을 시행을 하게 되면 돼지고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육류협회는 법 시행을 멈춰달라면서 제9 연방순회법원과 연방지방법원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모두 패했는데요. 북미 육류협회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까지 재심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난 6월 달에 기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발의안 12호 시행을 계기로 해서 축산업계의 동물 복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동물 법적 보호 기금의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서 동물 복지를 위한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업 담당 연구원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 만큼 축산업계도 앞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와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구대륙, 신대륙 이 정도로 나눴었는데 요즘은 중국의 양조장이 그렇게 많이 생겨납니까? 네, 맞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닝샤 후이족 자치구는 북쪽으로 네이몽구 자치구 그리고 동서쪽으로는 산시, 간수성에 둘러싸인 내륙 지방인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후이족은 여기 살고 있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10년 전부터 여기에 와인 양조장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업체를 비롯해서 신흥 와이너리가 잇따라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벌써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와인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닝샤 북부 지역의 허란산맥 동쪽 기슭 일대인데요. 황호강 줄기가 지나가고 비교적 건조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와인 생산을 위해서 포도 재배가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춘 곳인데요. 네. 재배 품종도 허란산 와인 박물관에 전시된 것만 2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닝샤 후이족 자치구 허란산 동쪽 기슭은 와인 생산을 위해서 포도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장관이라고 하네요. 이야, 이게 한 10년 안의 일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가루 정벌에 나섰던 청나라 강희제가 진군 도중에 이곳에서 포도밭을 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포도밭이 대규모로 조성되고 기업형 양조장에 들어선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와인 생산량도 급격히 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인 산둥선, 옌타이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허란산 일대 포도 산지를 중국 정부가 제2의 보르도로 육성하겠다고 지난 6월 8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 국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닝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요. 중국 농업부 고위 관부까지 참석했다고 하는데 허란산 동루
닝샤 국가 포도주 산업개방 발전 종합시험부는 2025년까지 한 해 약 3억 병, 그리고 2035년까지 한 해 6억 병 정도의 와인을 생산할 계획을 세워졌다고 합니다. 2020년 5억 2천만 병의 와인 생산한 프랑스 보르도를 뛰어넘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의 구상인데요. 닝샤 지방정부 관계자는 구이저우가 마오타이 산지로 유명한 것처럼 닝샤도 와인 황금지대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닝샤 와인 양조장들은 여름철 햇볕을 충분히 받고 자란 포도를 매년 10월 초에 수확해서 와인으로 만드는데요. 양조장들은 대형 시음장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시음장에는 일반 관광객은 물론이고 견학차 방문한 관리들이 와인을 즐기는데요. 대형 버스가 잇따라 들고 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 산업은 단순히 와인의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일자리만 창출한 것이 아니라 지역 관광 산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닝샤 후이족 자치구는 칭하이, 구이저 등과 함께 중국에서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맛보고 간 사람들이 또 입소문 내고 하면 야, 중국의 와인 시장이 커지겠네요. 중국 정부 입장도 이걸 키워서 나쁠 게 없겠네요. 네, 그래서 베이징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중국 농업부 관계자는 허란산 와인 시범지대가 이 농업 대외 개방의 새로운 고지가 될 것이고 또 1대1로의 농업 합작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닝샤의 와인 산업을 1대1로 전략과 연결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와인 소비량은 2000년 기준 세계에서 6위, 생산량은 10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14억 인구를 고려하면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있긴 한데 걸림돌도 물론 있습니다. 중국은 흔히 배갈, 고량주라고 하는 맥주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허란산 와인 박물관 책임자는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와인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다양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의 와인 산업 발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좀 보자면 지금 호주와 좀 무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네. 호주 와인에 대해서 아주 관세를 강하게 매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와인 굴기를 하겠다라고 구상을 발표했는데 그 시점이 다른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발표하기 불과 석 달 전인 올해 3월 달에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최대 218.4%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이 호주 와인은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조치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호주는 중국의 가장 큰 와인 수입국입니다. 중국 와인 생산업자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분명히 중국 국내 와인 업자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2015년 이후 5년 동안 호주 와인의 중국 내 평가 가격이 13% 이상 떨어졌고 그만큼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커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주 측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호주 와인이 가장 비싸게 파는 나라라면서 덤핑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은 와인에게 그치 않고요. 보리, 석탄, 랍스터 등 호주의 수출품들이 줄줄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무역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와인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 WTO 제소로 정면 대응했는데요. 더불어서 미국, 동남아 등 와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은 호주산 보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체 시장을 찾았고요. 석탄은 동남아시아 수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적으로 꿀벌이죠. 화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곤충. 이런 곤충들이 줄어드는 원인이 농약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꿀벌을 비롯한 화분 매개체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감소도 있지만 농약 사용도 들어간다면서 인류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생태 서비스를 위협하는 결과가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와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캠브리지 대학교 동물학과 생태학자인 린 닥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적인 화분 매개체 감소 원인과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를 네이처 생태와 진화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딕스 박사는 세계 6대 지역 대표와 과학자 20명이 포함된 연구팀을 꾸려서
꿀벌부터 나비, 딱정벌레, 박쥐, 벌새 등에 이르는 화분 매개체의 급격한 감소 원인과 결과를 기존의 연구와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다시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화분 매개체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가 꼽혔고 가축 방목지 확대, 비료 사용 증가, 단일 작물의 경작 등 이런 여러 가지 토지 관리와 농약 사용 확산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연구팀은 자료는 부족하지만 기후변화를 화분 매개체 감소의 4번째 원인으로 지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기후변화도 거기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군요. 이런 곤충들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상상하기도 두려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꿀벌 같은 화분 매개체가 감소하게 되면요,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식량과 바이오 연료, 작물의 양과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작물과 꽃식물의 75%가 이런 화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고요. 지난 50년간 화분 매개체에 의존한 작물 생산이 300% 정도 증가한 것이 집계가 됐습니다. 딕스 박사는 화분 매개체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인류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면서 이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사라지면 인류가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지역별로 북미 지역에서는 벌이 질병 등으로 집단 폐사하는 군집 붕괴 현상이 발생하면서 양봉업 같은 관련 화분 매개체를 이용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런 피해는 또 결국 약한 쪽에서 더 크게 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남미 지역 등에서는요, 화분 매개체 감소로 야생식물과 열매 수확이 줄어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남미 지역에서는 화분 매개 곤충이 꽃가루를 옮겨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콩, 커피, 코코아 등 주요 식량이자 교육 상품이 되고 있어서 이 화분 매개체가 사라진다면 이런 작물들 수확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적어도 꿀벌의 37% 이상 그리고 나비종의 31%가 줄어들어서 화분 매개 부족과 생물 다양성 손실이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고요. 딸기부터 유채 이르기까지 작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남반구 저개발 국가의 화분 매개체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레딩대학교 톰 브리즈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화분 매개체 감소와 이것이 인류 사회 특히 개발도상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유럽과 같은 지역의 화분 매개체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심각한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7.8%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바다 곳곳을 뒤덮은 쓰레기들이 해양 오염의 주범이죠. 이런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매일 바다로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해양환경 정화선 시클린호인데요. 오늘 지구를 지켜라 시클린호의 심상훈 항해장 전화 연결해서 인천 바다의 해양 쓰레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항해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심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마 지금 바다에 계신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해양 조사를 위해서 출항을 해가지고요. 현재도 네. 바다에 떠 있고 배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파도는 괜찮은가요? 예, 날씨는 지금 조금 더위가 가지고 선선해져 갖고 해상은 약간 시원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클린호의 항해장이신데 시클린호는 예. 어떤 배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는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해상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선박이고요. 그리고 해양 부유 쓰레기와 더불어서 해양 조사, 또 미세 플라스틱 조사도 겸용을 하고 있는 다목적 선박입니다. 다목적 선박.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매일 정말 바다로 나가시는 그 일정이면 좀 힘드시겠어요. 저희는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고요. 네네. 저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인천 앞바다를 깨끗이 한다는 일념으로 저희 승무원 6명이 매일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쁜 그 주의보가 발생하거나 항만국의 통제가 있기 전에는 매일 출항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배 한 척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인천의 시클린호 말고도 비슷한 일을 하는 배가 있습니까? 예, 몇 척이 있는데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한계 내를 담당해서 쓰레기 청소와 그다음에 방제 활동을 겸용하는 선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천 시클린호 해서 이렇게 두 곳 기관의 선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구역을 나눠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인천 앞바다는 약 50만 헥타르의 광활한 범위이기 때문에 한계 내에는 이제 항만구역 내에는 이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외에 광범위한 지역은 저희 시크리노가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승선원이 아까 6분이라고 하셨는데 각자 또 하시는 일이 다 나눠져 있는 건가요? 예. 작업 시에 각자의 위치가 따로 있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 현장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일 바다에 쓰레기들을 이제 수거하러 나가시는 건데, 다니시다 보면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조금씩 찾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맞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좀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저희는 무작정 이 넓은 바다를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바다는 육상하고 틀려서 그 쓰레기가 유동적으로 흘러다닙니다. 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기상과 조류 그리고 그 바람의 영향을 따져서 조속표, 그러니까 사리와 조금 또 고조와 저조를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매일매일 출항을 결정을 하고 그 수거하는 지역을 결정을 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주로 이제 떠다니는 것 그 정도를 이렇게 수거하시는 거겠죠?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수면에 떠다니는 말 그대로 부유 쓰레기들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선박에 와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네요. 뭔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일 첫 번째 큰 목적은 그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커다란 중량물 쓰레기가 떠다니면서 선박에 부딪혀서 일어난 선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목에서부터 냉장고, 그다음에 그 각종 초목류라든가 그런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숙여서 끌어올리려면 이제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건져 올리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선박 자체에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대부분의 쓰레기는 컨베이어 벨트로 끌어올리지만 그거를 차곡차곡 이제 자체 제작한 톰백 마대라고 하는 톰백에다가 담는 작업은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중량물이 올라올 때 원목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무거운 제품들이 올라올 때는 저희가 이제 크레인을 써서 직접 수작업으로 줄을 묶어서 크레인으로 달아올리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커서 저희가 고를 때는 작업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 배는 25m고 길이가 25m고요. 폭이 9m짜리 85톤 선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게 큰 나무가 진짜 떠다니면 그것도 건져 올려야 하니까 배 크기도 확보가 돼 있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9m, 10m짜리 되는 그 원목이 떠다니다가 배에 부딪히게 되면 뭐 바로 사고로 직결돼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때는 긴장하고 항상 우선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감시하고 수거하러 다니시다 보면 섬들도 많이 지나가실 것 같은데 그 무인도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예, 저희가 무인도 쓰레기는 연중 제일 날씨가 좋은 4월, 5월 봄철에 저희가 무인도를 예차를 먼저 해가지고요. 네. 그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이 분포된 지역, 퇴적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6명이 배를 몰고 나가서 작업정을 내려가지고 섬에 저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입도를 해서 마치 상륙작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에 네네. 빠져서 직접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쓰레기를 전부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마대에 담아서 본선에다 적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육상으로 와서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시군요. 이렇게 그러면 바다에 한번 나가시면 배가 거의 가득 찰 때까지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한 그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톤백이라고 하는 마대가 있는데요. 예. 그게 가로 세로 2m, 높이 2m짜리인데 요것을 저희 배 12개를 선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양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출항을 하게 되면 그 무인도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보통 한 4일 정도 해가지고 12개를 다 수거를 해서 만선이죠. 그거를 해서 육상으로 들어와서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쓰레기는 좀 없어도 되는데 이게 가득가득 맞습니다. 차는 게 진짜 문제네요. 예. 예. 제일 많이 늘 올라온다 이런 쓰레기는 어떤 건가요? 그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네. 폐어구, 스티로폼, 로프, 폐그물 등이 제일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장마철 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라오거나 하면 육상에서 발생돼서 떠내려온 육상 기인 쓰레기, 초목류나 생활 쓰레기들이 가장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냉장고가 몇 개씩 바다에 있는 건지. 예, 저도 처음에는 놀랬고요. 네. 바다가 백화점이 아닌데 왜 냉장고 가전제품들이 떠다니까 봤더니 한 달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3-4개씩 수거를 하고요. 네. 이게 육상에서 물론 물난리가 나서 떠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배에다가 싣고 다니다가 버리고 투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참. 이 장마철 지나고 휴가철 지나면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예,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바다 쓰레기 발생 성수기이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금어기도 되고 겨울에는 비도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비수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이 여름 휴가철이 제일 쓰레기 발생이 많을 시기입니다. 1년 중. 네. 아유, 날도 더운데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아까 위탁 업체로 톤백을 보낸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저희가 수거하는 이제 쓰레기는 전부 육상으로 운반을 해서요. 전문 처리 업체에서 전체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을 정말 하면서 왜 이런 것들까지 바다에 있을까? 이런 걸 보고 느끼시면 주위에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바다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상천외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시민의식을 가지고 의식 전환을 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무인도 청소하러 가실 땐 진짜 상륙작전 하듯이 들어가시는데 그 중간에 네. 식사가 이 체력 소모도 클 텐데 네네. 뭐 보충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싸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무인도에 내릴 때는 본선으로 보트를 타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아예 상륙을 할 때는 배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네. 가서 작업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거를 먹고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 갑자기 비바람 몰아치고 하면 또 비도 피하셨다가 작업을 이어가고 준비물도 많으시겠어요. 그거 챙기는 것도 진짜 일이네요. 맞습니다. 안전장비는 기본이고요. 저희가 이제 담을 수 있는 마대라든가 톤백이라든가 로프, 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안전상에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6분의 팀워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집에 있는 식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생활을 하고요. 네. 자주 보기 때문에 팀워크가 안 맞으면 작업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어떤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호흡이 잘 맞고요. 이심전심으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다를 수거하러 다니시다 보면 좀 응원해주는 다른 배들도 만나게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희와 같이 이제 부두에 정박해 놓은 다른 타 선박들이나 지나가시던 시민들이 보시면, 네. 뭐 하는 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다 쓰레기 청소하는 선박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 하시네요. 단순한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클리노 보시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진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8698님께서도 바다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지구를 더럽히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심상훈 항해장님 바다 위에서 또 전화통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우리 바다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구를 지켜라 인천 시클린호 심상훈 항해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보죠. 오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 대기 상층으로 영하 10도 내외의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여러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 순간 풍속 또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함께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우박도 예상되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없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엔 20에서 80mm,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경북권 내륙엔 1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수도권, 충청, 전라권 중심으로 31도 안팎이 되겠고요. 동해안은 25도에서 27도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73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2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2주 만에 1,400명 아래로 확진자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서 1,700명대에서 1,800명대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서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영향 등을 분석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증상이 없거나 또 가벼운 코로나 환자들이 지내는 곳인데요. 유족들은 열이 계속 있었는데도 이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면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이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이 호흡곤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경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당시 이 여성의 체온이 38.6도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여성은 추가 엑스레이 검사에선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의료진은 다음날 병원에 이송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그날 새벽 5시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다고 하나요? 네, 이 모더나사는 일방적으로 8월 도입 예정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 등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서 모더나 본사를 찾아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더나 측은 8월에서 9월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 및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모더나 측은 한국에 사과하며 이 공급 차질 원인은 협력 제조소에서 발생한 제조 실험실의 문제라고 지목을 했고 현재는 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SBS에 따르면 모더나 측은 이달 중에 425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측은 물량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또 모더나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쓰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JTBC가 보도했는데요. 이것은 최소 100만 회분 이상으로 이르면 9월부터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에게 어제 통장에 좀 돈이 들어간 분들이 계셨나 봐요. 네, 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어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서 희망회복자금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을 나눠서 신청 문자를 발송하고요. 내일은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대상은 모두 178만 명 정도고 이 중에 133만 4천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40에서 2천만 원씩 지급되고요. 총 3조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 4천여 명,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 56만 7천여 명, 이 경영위기 업종 63만 3천여 명 등입니다. 만약에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을 하셨다면 당일 지원금이 나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2주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 9월 말까지 90% 집행률을 달성하고 이후에도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를 이제 탈레반 무장 조직이 장악을 한 건데 우리 국민들은 일단 다 철수한 거죠? 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 1명이 어제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을 떠났습니다. 외교부는 아프간 한국 대사를 포함한 공관원 3명 그리고 그 교민 1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어제 오전 9시쯤 이 카불 공항에서 이륙했고 이 항공기가 중동 제3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아프간에 남아있던 한국 대사관 인원과 교민 전원이 현지를 떠나 현지에 남아있는 한국 국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아프간에 체류했던 교민 대부분은 정부가 지난 6월 철수를 요청한 이후 현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철수한 아프간 공관은 카타르 공관에 임시 공간을 마련하고 아프간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탈레반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와는 협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탈레반은 카타르에 외교대표단을 파견한 상태고요. 여기서도 미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정치 상황 좀 보죠. 국민의힘에서 내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이 논란의 도화선이 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는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최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이 토론회 2번 정도 하면 금방 정리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원희룡 지사에게 들었다면서 밝힌 내용이고요. 이 원희룡 지사 역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에게 들었다며 이 보고 겪을수록 이준석 대표가 자아도취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대표와의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의미였다면서 이 녹취록을 밤에 공개했고요. 원희룡 전 지사는 이에 대해 오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의 갈등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을 향해 말 조심하라 하면서 정신 차리라라고까지 말했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나도 최고위원으로서 경고한다라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 문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그 이낙연 후보 측에 이어 정세균 후보 측도 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은 특혜라면서 이재명 지사의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준 것도 없다면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아직 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 측 신경민 상임 부위원장은 이 황교익 내정자가 한국 음식은 호평하고 일본 음식은 호평했다면서 이 친일이라는 식의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자 황교익 내정자는 인간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면서 이낙연 캠프를 용서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어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결점 후보라며 지난 정치활동 내내 본인과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며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 추진,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 노동 유연성,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폐지, 공수처 폐지, 모병제 전환, KBS, MBC 민영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네. 자, 홀로 방치돼서 숨진 3세 여아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어제 친모 40대 성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대 모친이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를 가버렸고 아이가 홀로 집에 남아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아이를 발견해서 신고한 친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법원은 성모 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그리고 사체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친딸의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이 바꿔치기가 실제로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요. 이 검찰이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몇 차례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친모임이 분명해진 상황이라 이 바꿔치기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그 아이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으로 10점 만점님께서 시클린호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563님 아파트 경비일하면서 열심히 듣습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하셨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축하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